대해서 너무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만 통일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포의 입장으로서 한국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저는 이제 7, 8학번이에요. 대학교. 그때 당시에 뭐 전두환 시절에 그런 것도 있었고, 계엄령 하에 정말 그 수많은 일도 있었고, 제 친구들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정신병자 되고 그런 일이 제 옆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들을 저희들이 다시는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포 언론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김성권 이사장님께 좀 이렇게 건의는 아니고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이거 뭐 현중 시위라든지 그리고 좌우 간의 이런 극렬한 이 대립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우리 김성우 이사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다 질문하신 다음에 답해야 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진보나 보수나 저는 이념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념의 우상. 네. 우상 숭배가 별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뭐 자본주의나 무슨 뭐 사회주의 이것도 무슨 진리의 한 편이긴 하지만 그런 이념은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이념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목매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이념의 우상 내지는 지나친 집착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 뒤에는 사실 정치인들의 자기 진영이 이겨야 된다는 이 집권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언론이나 국민들이 계몽을 해서 정치인들을 좀 선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또 그런 데 뜻을 갖고 또 같이 하시는 또 정치인도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도파가 늘 회색주의자 내지는 사쿠라로 여겨져갖고 좀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좀 중재를 하려고 그러면 저 새끼는 누구 편이냐? 항상 이렇게 정체성 시비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뭐 견개인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쓰죠. 참 그게 너무 어렵죠. 해방 전국 이후에 중도에 서신 분들 화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 배관시하고 이상훈하고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제거됐고 진정한 중도파도 없고 사실은 진정한 또 보수도 없는 것 같고요. 저 질문을 하실 때 좀 짧게 해주시고 코멘트도 좀 짧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성근 의원님이 곧 가셔야 되고. 아니 괜찮아요. 한 시간 괜찮아요? 되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조현숙 저 패널님 또 한마디 해주시죠. 제안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인도네시아 편집장 조연숙입니다.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그 재외동포의 정체성하고 이중성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재외동포의 공간, 즉 저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 하노이, 호치민, 싱가폴, 미국 같은 곳, 그러니까 뉴욕 같은 곳들을 작은 통일을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18년에요. 겨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 명칭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인데 그 행사가 치러진 건 2019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가 있었냐면 남북 단일팀하고 남북 공동응원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평창에서 열린 공동응원에서는 끝까지 북한 사람들은 북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래서 이렇게 어우러지지가 못했어요. 공동응원을 했지만. 근데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동응원에서는요, 한국하고 북한 사람들이 정말 어우러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응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딱 이렇게 선 거서 이쪽에 북한 사람, 이쪽에 한국 사람 앉아서 물 건네줘도 안 받고 김밥 싸간 거 건네줘도 안 받고 시선 마주치고 인사하고 싶어도 시선도 안 마주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응원 몇 번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도 북한 선수 응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한국 선수 이름 부르면서 응원하다가 보고 이제 이렇게 잘했을 때 그 환희 이런 것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끝에 가서는 서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물 건네주고 과자 건네주고 서로 가져온 거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뒤에 가서 놀고 이러고서 경기 끝나고 자카르타 시내에 열린 평양냉면 팝업 스토어에서 같이 평양냉면 먹고 나중에는 같이 사진 찍고 인사하고 뭐 반찬도 한국 사람들이 북한 선수단은 음식 밥 못 먹어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보내고 뭐 샴푸 비누도 사다 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측에서 제공한 게 너무나 선수촌에 제공하는 것들이 좀 열악해가지고 한국 거기 교민들이 뭐 샴푸, 비누, 반찬 이런 것까지 다 사서 날랐어요. 북한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 안광일 대사가 그 경기 끝난 다음에 한국 응원단 대표, 그러니까 자카르타 교민들을 대사관에 초청해서 그러니까 차담을 했는데 민간인을 대사관에 초청하는 거 되게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근데 여기서 일어났을 때 평창과 자카르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저는 공간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나 북한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제3공간이 갖는 자유로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의 이중성이에요. 자카르타 교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두 가지를 공존하고 균형을 잡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뿐 아니라 뭐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다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과 남한 그 양쪽의 정체성을 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있어요. 저희 안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다고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한반도기 그 우파 쪽 교민들 사이에서 한반도기 흔드는 거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인회장이셨던 분이 양영현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반도기 흔들고 싶은 사람은 단일팀 응원 가고 태극기 흔들고 싶은 사람은 한국팀 나가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교민 단체들이 두세 종목씩 맡아가지고 공항마중이랑 응원 이런 지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 서로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응원도 하고 그러고 결국 그게 만나는 지점은 어디였냐면 평양냉면 파는 식당이었어요. 자카르타 시내에다가 북한 대사관에서 평양냉면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쪽 보수 쪽 한인 동포들도 다 그 평양냉면 식당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작은 통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데 저는 그런 작은 통일의 경험들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로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는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용,
북한에 대한 정체성,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 우리 스스로에 대한 관용도 많이 부각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저희 재외동포 언론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도함으로써 계속 의제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나? 우리가 화합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사실 재외동포 언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한인 동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그 제3의 공간에서 문화 교류와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 참석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성곤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효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르주고 싶은 캐치프레이가 하나 있어요. 재외동포는 남북의 오작교. 지금 그 조현수 기자님 진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남북을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도 좀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는 평양냉면 집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달라도 저는 뭐 남북한이 80년 헤어졌지만 만나면 금방 하나로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공간의 그런 그 자유로운 이점을 잘 이용을 하셔서 그러나 하나 주의할 점은 북한 동포를 만나면은 영주권 가진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는 나중에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입니다. 시민권자 괜찮아요. 시민권자 괜찮죠? 시민권자 괜찮다고요. 네, 흥미로운 갈수록 흥미로운 얘기가 주어집니다. 좋은 예를 또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특히 제3의 공간의 자유로움 그 용어가 굉장히 아주 특징적이고 임프레시브합니다. 저도 나중에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기주 교수님 또 하시죠. 조기주 교수님은 경남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경제를 가르치다가 은퇴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근 이사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기네가 지켜온 체제가 무너지는 거, 자기네 그 예. 주도권, 이거 그렇죠. 네. 권력, 공개. 예, 북한이 남북 통일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권력자들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절대로 남북 통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심지어는 미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은 현재 인구가 8,000명 조금 넘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형편없지만은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이나 남한의 국방 또는 과학기술 능력이 또 북한의 해킹 기술이 합해지면은 이건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스스로 먹고 사는 내수 시장을 형성하려면은 인구가 10,000억이 넘어야 됩니다. 8,000인데 조금 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좀 줄이고도 내수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만은 북한으로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민들의 동료, 그래서 자멸입니다. 자멸. 그래서 북한이 2023년 1월 달에 평양문화어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의 취지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한류 문화와 남한의 문화, 특히 남한말, 일본말 잔재, 그 다음에 영어를 갖다가 쓰는 것, 이런 것들로
북한의 젊은이들이 물들어가고 병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느냐? 풍선 덕분입니다. 풍선. 커다란 풍선 안에다가 달러, 1달러짜리 지폐를 넣고 USB에 많은 정보를 담고 또 라디오를 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쌀도 한 줌씩 넣고 했고 보냈는데 강력하게 북한이 남한의 저지를 저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풍선을 못 보냅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북한의 휴대폰이 지금 700 내지 800만 대 정도 개통이 됐답니다. 인민의 3분의 1이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제 짝퉁 휴대폰이랍니다. 그런데 북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엄격하게 검열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정보기술이 뛰어난 젊은이들은 VPN,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외에 있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꼭 통일을 하자 이런 정보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만 있다면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런 정보에 접하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부로부터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다른 걸 뭐 퍼주고 한다고 절대 통일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잠깐만 좀 줄여주시죠. 조금만 더 줄여주시죠.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코멘트 하시면 여기 저한테만 질의를 하시는 제가 좀 곤란한데 물론 뭐 중국을 그렇게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사람들도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세계 질서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마치 동서독이 합의해서 통일했듯이 그렇게 돼야지.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갖고 간다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붕괴 작전보다는 북한이 세계 질서에 편입해서 우리하고 보다 많은 공감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최영 의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조기주 교수님이 고민이 있으시고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사실 뭐 역사 특강만 하러 왔는데 그 재외동포들 여기 인천인데 뭐 우리 재외동포들의 어떻게 보면 출발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1902년 12월 22일 이곳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로 갔고 그게 이제 우리 이민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13년 됐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근대 과정 속에서의 그 이민의 시작은 1864년입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고종 임금이 즉위한 해가 1863년인데 그 다음에 그 연해주하고 인근에 있던 조선 백성들이 연해주로 넘어가서 이제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러시아 문서에 보면 이제 처음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게 1864년에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고려인 이주로 치면 161년이거든요. 161년이고 그게 이제 재외동포 역사의 어떻게 보면 근대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고려인들이 그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거기서 평생 살던 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러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목각 인형이 있죠, 마트리오시카. 그걸 이제 딱 열면 똑같은 모양이 또 나오잖아요. 또 열면 또 작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왜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그 예전에 소련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이제 각국이 독립하면서 CIS 독립국가 연합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국의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로 분리된 사람들은 여전히 러시아어를 써야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니까 러시아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면서 러시아 언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독립국가 연합으로 벌어지면서 각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적으로서의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면 카자흐스탄인으로서.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예선을 카자흐스탄에서 할 때 우리 그 공관에서 같이 한번 그 응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다가 막상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 우즈베키스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꽹가리를 동원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그렇게 응원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 그렇게 우리하고 그렇게 같은 동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다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그 사람이 어떤 국가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이 생겼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려인이지만. 그러니까 외모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에요. 고려인이니까. 그러니까 핏줄로서의 한국인 정체성, 또 국적으로서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인, 그런데 또 출세를 위해서 러시아어를 대부분 쓰니까 언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려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들을 만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고려인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현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그 핏줄로서의 동포로서의 어떤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현실 속에서의 그 재외동포 역할,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의 역할, 이게 돼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이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뭐 원래 홍익인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뭐 그게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어령 씨 잘 아시잖아요.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씨가 1973년에 이 홍익인간 정신의 가치를 알아본,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게오르기예요. 25시라는 소설을 쓴 게오르기인데, 신부, 루마니아 신부인데, 이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인류의 어떤 희망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쓴 게 25시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절망이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이 동방에 있는 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가서 그 자택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조화, 하모니. 서양은 성벽 문화를 통해서 도시 문명을 낳았지만 공격적인 제국주의. 아까 뭐 그 산업혁명 이렇게 주겠지만, 우리는 동양은, 특히 한국은 홍익인간 정신은 조화의 정신이다. 하모니의 정신. 이게 서양의 전기불 문명도 이겨낸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일적,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항적 민족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통일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 민족주의는 단순히 우리만 잘 살자는 민족주의가 아니라요.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인류 이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회를 한번 갖고 더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예, 나머지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제가 받겠는데, 이석수 대표님 혹은 장명술 대표님 둘 중에 한 분이 해주시죠.
아니 둘 다 하세요. 아니, 저희 일정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왜 저는 뺍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간단하게 아, 해주세요. 질문. 예. 질문이나 코멘트를 간단하게 세 분이 해주세요. 다 줄여서. 한꺼번에 하자. 예.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석수라고 합니다. 우리 최원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역사 교육이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곤 이사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또 철학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 확고한 평화관과 통일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그 제2의 독립운동을 해외 언론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 제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인으로서 저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국제사회가 극단적으로 또 분열되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또 언론의 영향력이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은 지금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을 얻고 실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고민도 되고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제2의 독립운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또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앞서 코리아데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과 사례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혹시 우리 해외 언론인으로서 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방안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죠. 예, 한꺼번에 예, 또 두 분 나오셔서 또 질문 또 제안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질문이 약간 겹치는 것 같았지만 약간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성곤 이사장님의 그 말씀 중에 K 휴머니즘 이 말이 참 많이 꽂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문화가 K 문화로 죄송합니다. 저는 보스턴 코리아 장명수입니다. K 문화로 통하는 게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그 당군의 정신을 K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최원호 학술이사님께서 역사는 기억의 기록이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홍익인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다뿐만 아니라 조화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익인간의 이념의 근거가 제왕몽기나 아니면 삼국유사 이런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도 아까 당군은 신화일 뿐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최원호 이사님께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휴머니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제외 언론이 어떤 방향에서 집중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다뤘으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학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일 패널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KTV 라디오 6를 운영하고 있는 이덕일입니다. 사실은
그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한 조카가 DMZ 한국 모든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한 20명 가량이 여기 투어를 한국 투어를 왔어요. 그게 저 K-pop 데몬 헌터스의 영향이 클 겁니다. 그냥 거기는 다 국제 결혼한 친구들이라 다 그 아이들도 서로 믹스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DMZ 투어를 갔다 합니다. 근데 DMZ 투어를 갔는데 DMZ 투어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북한 땅굴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북한이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김씨 패밀리를 누군가가 죽여버려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공항 라이드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투어 가이드는 옛날에 그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외국인들한테 처음 DMZ를 겪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 이거 김성건 이사장님이 직접 통일부 장관께 말씀드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바로 수정을 시키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최 이사님께는 사실은 제가 이거는 김병건 회장이 아닙니다. 제가 통일 관련된 이제 삼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펀딩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서 그걸 한국어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혹시 이제 가능하시면 저희 협회나 이런 게 같은 힘을 모아서 펀딩 이런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찍는 넷플릭스를 통한 펀딩을 하는 그런 협업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진짜 K-pop 데몬 헌터스처럼 멋진 그래픽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외국 애들로부터 한국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걸 다시 역수출해서 여기에 교육계를 뒤흔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슴이 철렁한 얘기군요. 휴전 선생님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코멘트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주 지역 내에 한인 유력 인사들 최근에 출세한 분들 내부 있습니다. 상무원도 있고 그런데 걱정이 저런 교육을 받고 1.5세대나 2세대들이 저런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관리가 되고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게 아주 두렵습니다. 아주 걱정이에요. 굉장히 걱정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 남북 열세를 많이 쥐고 있는데 제가 코멘트로 말씀드립니다. 김성근 이사장님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하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단톡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은 좀 단톡방을 통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그냥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제2의 독립운동은 뭐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집단의식이 같이 좀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코리아 데이를 어떻게 할지 또 K 휴머니즘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제가 제안한 코리아 데이와 제2독립운동에 같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거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뜻만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장명술
우리 대표님 하신 분 계시죠? 나중에 우리 한번 뜸을 들여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 김민정 국장이 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일정은 좀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 미루거나 그다음으로 미루거나 좀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유학생활 중기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철밥통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통일운동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문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쓴 글 내년 봄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마다 제 고통과 고민 이런 것들 좀 있는데요. 그때 뭐 자세한 거 좀 보시고 굳이 뭐 제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좀 많이 생각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협회 회원들이 북한 문제 다루는 걸 봤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다루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데일리 NK인가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북한의 서식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용한 그런 기사들, 근거 없는 기사들, 전혀 기사를 잘못 써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사를 좀 우리가 잘 선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너무 잘못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저는 마지막으로 찍고요. 김성곤 이사장님 오늘 굉장히 감사하고요.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저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많이 외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편을 꼭 쓰셔서 저희 협회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책 팔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씁시다. 같이 써.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식당으로 이동하시면.